안녕하세요. 뮤지코노믹스 지인혁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음악 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 얘기하기가, 정의하기가 어려운 성격이 있다. 왜냐면 상당히 중첩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슈퍼스타 독식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슈퍼스타 독식 가설은 말 자체가 의미하는 대로 시장에 슈퍼스타 생산자가 등장해서 시장 전체를 석권한다, 독식한다, 이런 현상에 관한 이론입니다. 기술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정 시장에서 기술력 혁신이 발생해서 한계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고품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이런 기술 혁신에 성공한 생산자들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는 일종의 이론적 가설이에요. 20세기에 경제학을 현대화한 공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어요. 마샬은 음악 시장은 슈퍼스타 독식 가설에서 예외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기술이 음악에 특별히 적용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혁신에 성공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한계 비용이 절감된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기업들이 나온다. 이게 슈퍼스타 독식 가설의 요체인데, 음악은 그냥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해서 음악이라는 상품을 판다. 근데 여기에 기술 혁신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그때,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마샬이 음악 시장은 슈퍼스타 독식 가설의 예외라고 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음악이 예술품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품질에 따라서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짐작하시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라디오, 전복, 음향 이런 기술들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음악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녹음을 해서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녹음해서 꼭 라이브를 듣지 않아도 똑같은 연주자의 연주를 동시다발적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이 있었으니까 슈퍼스타 독식 가설이 음악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롤링스톤스 일부 극소수 뮤지션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쌓은 현상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창력이 월등한 가수, 왜냐하면 음악의 질은, 그렇죠? 음악이라는 상품의 질은 가창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월등한 가창력을 가진 가수들이 녹음 기술과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1990년대에 여러 실증 연구들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결과는 좀 이상했어요. 가수의 가창력을 측정을 해보고 음반 판매량도 측정을 해보니까 가수 가창력이 증가를 하더라도 음반 판매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을 주더라. 이런 결과였거든요. 소비자들이 가창력만 보고 음반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슈퍼스타 독식 가설이 음악 시장에는 적용이 여전히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슈퍼스타 독식 가설에 부합하는 실증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알프레드 마샬이 음악 시장은 또는 예술 상품은 슈퍼스타 독식 가설과 맞지 않아 이렇게 봤는데, 그 이후에는 최소한 그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데까지는 연구들이 진보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가창력이 음반 판매량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음악의 전형성과 독창성의 최적 조합을 찾는 데 성공한 곡들이 흥행 확률이 높더라. 1958년부터 1916년 빌보드 차트에 오른 27,000여 곡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뭘 알아냈냐면은 각 곡들의 전용도와 독창성, 이걸 데이터화 시켰어요. 다른 곡들과 뭐 리듬, 템포, 댄스풍이냐 아니냐, 장르가 뭐냐, 이런 것들 다 분류할 수가 있겠죠. 일단 분석을 했더니 각 곡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으면 상당히 유행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비슷하냐, 유사도, 지금 전용도라고 부르고 있는 척도겠죠. 보시는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Y축은 전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곡들과 얼마나 유사하냐. 그리고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한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짙은 선은 1위 곡의 평균 값입니다. 그러니까 1위 곡이 다른 곡들과 얼마나 유사하냐. 그 다음에 옅은 선은요, 1위를 제외한 다른 곡들의 전용도, 유사도의 평균 값이에요. 1960년대, 70년대는 차트에 오른 곡들의 전용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곡들이 거기서 거기였다, 상당히 비슷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매우 떨어집니다.
보니까 되게 이질적인 곡들이 유행을 했다는 얘기고요. 2000년 직전, 그러니까 1990년대 말이죠. 그때도 전형도가 상당히 낮고 그러다가 쭉 올라갑니다. 이런 추이를 보여주는데 1위 곡들은 어떻습니까? 1위 곡들이 다른 곡들하고 비슷한 정도는 1위 곡을 제외한 모든 곡들의 유사도와 비슷하게 움직이죠. 지난 선과 여튼 선이 이렇게 같이 교차하면서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위 곡들의 유사도, 전용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곡들과 유사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안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독창적이라는 얘기죠. 그 전체적으로는 같이 다른 곡들과 유사하게 가야 되지만 1위를 하려면 독창적이에요.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악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은 아티스트의 가창력, 연주 숙련도 이런 동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음악의 흥행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위 곡들이 다른 곡들과 유사하지만 그래도 이질적, 독창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흥행을 할 수가 있다.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짜장면 미용실 생각나거든요. 짜장면 미용실은 비슷비슷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짜장면과 미용실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래도 잘하는 데를 덜어덜어 있잖아요. 독창적이고 비슷하지만 달라야 된다. 짜장면 미용실, 제가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했죠. 음악도 마찬가지다. 음악 수요가 감성, 스타일, 이런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적절하게 차별되어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